신뢰 가능한 대형 언어 모델이 최근 기술 종량과 그다음에 그게 교육 콘텐츠 분석에 솔브과 함께하는 태스크에 적용됐을 때 어떠한 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 연구는 그 서울시립대학교에 계신 학생분들과 최우식 교수님, 그다음에 저희 연세대학교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분들과 제가 사실 저는 거의 발표만 한 것 같고요. 네, 학생들이 거의 다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잘 진행해 준 거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부분에서는 대형 언어 모델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그 두 파트, 세 번째와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게 교육 콘텐츠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교육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만들 경우에는 어떤 것까지 가능해지는지 같이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형 언어 모델 LLM은 앞서서 최우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대형 언어 모델 또는 이제 LLM은 다음과 같이 결국 그 다음 토큰을 잘 예측하도록 결국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어진 토큰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과연 어떠한 토큰이 올 건지 예측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 다음 토큰이 예측되면 그걸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그 다음에 어떤 토큰이 올 거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토큰이 올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 것이고요. 즉, 그 다음에 뭐가 올지를 잘 예측하도록 우리가 모델을 잘 학습만 시키면 굉장히 우리 모델이 강력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추리소설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추리소설 같은 거에서 항상 그 뭐 김전일이나 아니면 코난 같은 그런 만화를 생각해 보면 되게 앞에서 막 많은 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복선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 가서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다, 범인은 바로 누구 하면서 범인의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그 다음 토큰을 잘 예측한다라는 말은 그러한 앞서서 있던 서사와 복선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 토큰만 잘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이제 언어 이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토큰을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 이러한 게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게 오게 할까 이런 걸 잘 예측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특정 시인이 뭐 실론님과 관련된 시를 썼을 때 어떠한 시를 쓸까라는 것도 그 다음 단어를 계속해서 예측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를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번역도 그 다음에 어떠한 토큰이 올지 가장 그럴듯한 토큰을 잘 예측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 토큰들을 만들면서 번역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사실 그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러한 텍스트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테이블러 데이터도 우리가 다음 같은 정형 데이터도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테이블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승전 XGBoost인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방법론들이 유독 이런 테이블 데이터에서 많이 못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언어 모델을 써야 되냐, 언어 모델 썼을 때의 장점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테이블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세 명의 사람 중에서 좀 이상한 데이터가 뭘까 한번 저희가 맞춰본다고 하면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첫 번째 컬럼이 키라는 걸 알고 두 번째 컬럼이 몸무게라는 걸 알면은 그때는 이 세 번째가 좀 이상한 데이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뭐 XGBoost, 랜덤 포레스트 과거에 많이 쓰였던 그런 방법론들을 쓰게 되면 사실 이러한 컬럼은 쓰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만 모델에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건데, 언어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컬럼의 이름도 저희가 반영해서, 왜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 키라는 게 무엇이고 몸무게라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 키와 몸무게는 대략 한 마이너스 100 정도 차이 나면 좋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상식으로 언어 모델은 그 까닭에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테이블러 데이터 분석을 많이 진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제 그러한 언어 모델을 이용한 테이블러 데이터 분석이 강력하냐면, 이건 이제 저희 학생분들께서 진행해 주셨던 연구인데,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테스트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데이터는 컬럼이 아예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병원 데이터를 다룰 때 특히 A 병원에서 다루는 것과
B병원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또는 A 학원에서 학생들의 그 특징을 기록할 때와 B 학원에서 그 학원의 수강생들의 특징을 기록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A 학원으로 우리가 A 학원 데이터를 떼고 나서 B 학원 데이터로 테스트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새로운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변수를 버렸습니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미래의 1년 후의 시계를 예측한다고 할 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향후 1년 후는 시계열이 점점 이제 Y값이 증가할 거라는 걸 사람은 많이 전문가는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값만 모를 뿐 트렌드는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다. 텍스트로. 자, 앞으로 향후 1년간 값이 증가할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값은 모르겠다. 너가 한번 향후 1년의 값을 한번 예측해 볼래? 라는 사전 지식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은 그러한 텍스트에 대한 정보와 시계열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시계열은 주기성을 띌 것 같아요. 주기성을 고려해서 시계열을 한번 너가 예측 한번 해볼래? 와 같은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이제 하나의 모델로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시계열을 예측한다고 할 때 다음에 시계열이 있고 1년 후를 예측하는 모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계열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맞추는 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하나 있고 다 별도로 모델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시계열의 1년 후가 궁금하니까 1년 후의 값을 내보내 라고 하면 1년 후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시계열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고 싶어. 정상 비정상인지만 알려줘. 라면 정상 비정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모델로 유니파이되는 형태로 여러 가지 시계열 테스트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까닭에 언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맥락을 텍스트와 관련된 맥락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형 데이터도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연구가 되고 시작되었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저희가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기반의 질의응답을 즉 언어 모델의 아웃풋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려면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면 되는지 좀 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저희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좀 더 일반적인 제너럴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파트에서는 교육 쪽에 좀 더 특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도큐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입니다. 즉 우리가 GPT한테 그냥 오늘 날씨는 어때? 그러한 형태보다는 애초에 특정한 문서가 있고 이 문서라는 것은 특정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특정한 아니면 핸드폰과 같은 특정한 기계를 설명하는 사용 설명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사용 설명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러한 전원을 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문서에 기반해서 우리의 언어 모델이 답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문서에 기반해서.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도큐먼트에 기반의 이제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주고 그냥 퀘스천을 주면은 즉 질문 주고 그다음에 도큐멘트를 주고 한번 이 질문을 이 도큐멘트에 대해서 이 도큐멘트에 기반해서 이 질문에 답해봐 라고 말하면은 사실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도큐멘트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만 우리 모델이 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그냥 물었을 때보다 훨씬 더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최근에 이제 또 저희 용실에서 학생분들께서 진행했던 건데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이 질문에 기반해 이 질문을 도큐멘트에 기반해서 답해봐라고 한 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즉 일단은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 있는 키워드와 이 도큐먼트는 굉장히 또 긴 도큐먼트겠죠. 수백 페이지가 되는. 그러면 그 수백 페이지 도큐먼트가 있는데 그 도큐멘트에서 그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파트들만 저희가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러면 이 실제로 언어 모델한테도 왜 여기까지는 아직 언어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많이 쓰였던 키워드 기반으로 질문의 키워드와 그 다음에 문서의 키워드를 그냥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차로 저희가 필터링을 한 거고요.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에 기반해서 좋은 문서들만 저희가 필터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언어 모델한테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TF-IDF와 같은 과거의 키워드 기반으로는 이 질문과 그다음에 이 문서 내에서의 특정 파트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뭐 GPT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언어 모델이 yes라고 답한 것만 가져와서 그러면 너 이거 왜 그렇게 말했어? 라고 이제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근거를 토대로 해서 너가 말한 근거를 종합해서 최종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스텝을 이제 굉장히 여러 스텝 뭐 0, 1, 2, 3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한 번에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0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에 있는 키워드와 유사한 키워드를 가진 파트만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단락이 추출되면 그 단락이 정말 GPT가 생각했을 때도 질문과 그 단락이 관련이 있는지 한번 GPT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GPT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했으면 왜 관련이 있다고 했는지 설명을 하게. 그러면 당신이 만든 그 설명과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답변을 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그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로직 스코어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은 값들인데요. 사실 GPT-4 터보와 같은 좀 최신 모델을 쓰더라도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도큐멘트 기반의 퀘션 앤서링은 아직 굉장히 접목할 게 많은 파트인데요. 저희가 일부러 되게 어려운 데이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랬을 때 저의 방법을 쓰게 되면은 아직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GPT-4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즉 GPT-4에다가 저희가 제안하는 것과 같이 스텝 바이 스텝을 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물었을 때보다 성능이 이제 두세 배 올라가는 향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실제로 굉장히 좀 기술적인 내용을 저희가 문제로 질문을 던졌고 그때 정답이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물었을 때는 잘 못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을 거치면 굉장히 좀 이런 기술적인 내용도 잘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큐멘트에 기반해서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세 번째 파트에서는 좀 더 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 언어 모델의 발전을 저희가 교육 콘텐츠에 쓰게 되면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립대학교 그다음에 국가학기스와 함께 진행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풀고 싶었던 문제는 그 다음과 같은 핸드아웃 DB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학원에서 나눠준 유인물이 될 수도 있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가 과연 독창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문제일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다른 뭐 교과서 지문에 기반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의 변형이든지 그러한 형태가 많을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앞으로 핸드아웃 또는 학습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핸드아웃이 주어졌을 때 얘가 과연 어떠한 패러그래프 또는 어떠한 교과서의 어떠한 지문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 다음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연관일까? 단순히 뭐 사람명을 바꾼 걸까? 아니면 그대로 복구를 한 걸까? 뭘까? 그거를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관련이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자동으로 찾고 그랬을 때 왜 관련이 있다고 한 것인지 저희가 예측하는 것까지 목표로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제 RAG 구조를 이제 시립대학교와 북아이피스와 함께 만들었는데요. 즉 이미 북아이피스 측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굉장히 많은 교과서의 지문과 문제집의 지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특정한 문제가 주어지면 핸드아웃이 주어지면 학원에서 나눠준 유인물이 존재하면 그러한 문제가 교과서에 어떠한 지문과 좀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은지 이제 리트리버를 해서 가져오고 그거를 같이 LLM에 넣어줘서 그러면 정말로 두 개가 관련이 있다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언어 모델한테 답을 내보내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같이 구축을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조식화를 말씀드리면 앞서서 이런 핸드아웃 DB가 있다고 할 때 이런 핸드아웃 DB를 언어 모델한테 놓고 어떤 교과서에 어떤 지문과 관련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답을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아웃 DB와 가장 관련이 있을 법한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리트리버해서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언어 모델한테 좀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죠. 즉 바로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주니까 이제 오픈북 시험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된 거를 이제 인베딩을 추출해서 벡터DB로 만들어서 그 벡터DB를 이용해서 저희가 리트리버를 해서 RAC 구조로 GPT-4를 써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GPT-4 옴니가 이제 약 2주 전, 1주에서 1주 반 전에 나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현존하는 가장 좋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같은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즉 학습 자료라는 게 핸드아웃 DB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즉 학원에서 나눠주는 문제집 또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됩니다. 즉 이렇게 지문이 있고 저는 영어와 관련된 걸 먼저 진행했고요. 이런 본문이 있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과서 자료 즉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수천 가지 또는 수만 가지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모델이 가장 관련이 있다라고 추출한 파트를 저희가 가져온 거죠. 즉 수만 개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한 개를 가져온 것이고요. 저희 모델이 판단한. 그랬을 때 정답을 잘 가져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뭔가 되게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얘를 관련이 있어? 왜 관련이 있는지 판단했는지 한번 이유를 물어보면은 교과서의 본문과 문제의 본문이 동의를 하며 그다음에 동일한 운동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CPT가 답을 내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즉 여기서는 복사 붙여넣기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를 저희 모델이 잘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러한 본문이 있고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얘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게 수만 가지의 교과 자료에서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정답을 잘 찾은 겁니다. 그럼 그때 왜 이 두 개가 관련이 있어? 라고 판단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 언어 모델이 여기서는 이제 그 옵티미스틱이나 페시미스틱과 같은 이제 이 두 개 중에 뭔지를 묻는 거였는데요. 답은 이제 포스트와 관련한 형태였고요. 즉 여기서는 동일한 건 아니지만은 유사한 단어를 이제 리플레이스해서 교체한 형태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두 개가 관련이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라고 잘 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무사한 건데요. 즉 여기서는 이런 블라블라가 있고 여기서는 그 다음 같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던 거를 이제 요동태로 바꿉니다. 즉 실제로 그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실 때 아마 이런 교과서 자료가 있을 때 이 교과서 자료에서 다음 같은 단어를 이제 수동태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냈을 거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관계성을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찾아서 잘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을 써서 이제 RAC 구조를 써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은 애초에 이게 사실 가능했던 이유는 그 이미 부가이트 측에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연세대 측과 시립대 측이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와 관련된 리트리버 구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GPT-4의 힘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최우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GPT-4 옴니 너무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도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프라이버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비용적인 문제. 저렴하긴 하지만 애초에 일회성을 쓸 때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GPT-4 옴니에서 사실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마3를 로컬에서 돌리게 되면 각 토큰별로 모든 라이크루즈 값도 다 확률 값도 다 더할 수 있는데 GPT-4 옴니에서는 딱 결과물만 보여주지 각 결과물의 토큰에 대한 확률 값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또 보여준다든지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최근에 사실 약 한 달 전에 이제 라마3라는 게 메타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마3 약 85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라마3라는 게 공개가 됐고 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라마3가 굉장히 공통력을 내고 있고 워낙 대표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라마3를 가져와서 굉장히 잘 튜닝을 시켜가지고 제미나이나 또 GPT-4와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내도록 하는 모델들도 라마3의 변형 모델들로 공개가 됐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그라디언트 8B라는 거는 라마3를 가져와서 이건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라마3 8B를 가져와서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잘 시켜서 잘 하면은 다른 좀 이제 공개된 그 프라이빗한 모델들과 유사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이와 유사하게 라마3를 가져와서 교육 콘텐츠의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학습을 시키면 또 GPT-4보다 더 좋기는 어렵겠지만 GPT-4 특정 태스크에 비해서 특정 태스크에서는 GPT-4에 버금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초에 저희가 솔북과 그다음에 시립대와 저희 연산자가 같이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언어 모델 라마3를 추가 학습하기 위한 추가 학습 데이터를 만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라마3라는 게 있고 그거의 변형 버전인 그라디언트가 있고 그걸 가져와서 솔북 데이터를 활용해서 VFS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가 라마3 에조와 같은 새로운 언어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약 80억 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고요. 즉 라마3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저희가 다만 VFS 측에서 제공해 주신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 기존의 라마3보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게 맞냐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일단 검증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라마3 에조, 즉 교육과 교육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 보니까 이 모델이 뭐 이러한 좀 그 문제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지, 즉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제 유형이 되게 비슷한 문제를 두 개 가져와서 라마3한테 그냥 객관식으로 물었습니다. 두 문제의 유형이 비슷하냐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모델은 저희가 새로 만든 모델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답을 잘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즉 빈칸 채우기인 건지 아니면은 뭐 조합을 찾는 문제인 건지, 과연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 또한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수능에서 영어 문제를 푼다고 할 때 그런 영어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언어 모델이 정답을 잘 맞추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한 거는 그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언어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형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까지도 잘하는 언어 모델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언어 모델을 이제 교육 콘텐츠에 쓰게 되면은 일단 RAG 구조를 잘 쓰면 GPT-4 기반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고, 다만 GPT-4는 여러 가지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하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라마3와 이제 VFS 측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잘 활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우수한 라마3 에조와 같은 자체적인 언어 모델도 성공적으로 만든 것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